더 적게 소유하고 살아가기는 삶의 철학이다. 가지고 있는 물건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지난 7년간 나는 소박한 삶과 행복에 관한 나만의 정의를 발전시켜왔다. 내게 있어 소박한 삶이란 자동차 없고 빚 없는 생활, 작은 집에 사는 것, 소유물 최소화하기 등을 뜻한다. 누구나 소박한 삶과 행복에 관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계속 노력한다. 한때는 나 역시 물건 사들이기를 무척 좋아했다.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쇼핑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다. 소박한 삶을 살기 전 나는 아파트가 터져나갈 만큼 물건을 사들였다. 하마터면 매년 개인 수납시설을 대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될 뻔했다. 학자들은 쇼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쇼핑으로 높아지는 행복감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다. 즉, 눈독 들이던 새 신발, 새 셔츠, 고급 가죽 지갑을 사더라도 거기서 얻은 행복감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그럼 다시 더 많은 물건을 사야 한다.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도 아파트와 차에 돈을 너무 쏟아붓는 바람에 늘 빚지고 살았던 터라.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더 오래, 더 고되게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내가 소유한 물건이 오히려 나를 소유한 것이다. 2007년 런던 정신의학협회가 빚,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빚이 있으면 임상 우울증 및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쉽사리 이해가 간다. 신용카드 빚, 자동차 구입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갚느라 일에 매달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누구나 기진맥진하기 마련이다. 또한 빚은 마음속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무력감, 절망, 수치심 같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비용을 오로지 가격표에 적힌 물건값, 즉 처음 구매할 때 내는 금전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어차피 3만 달러의 빚이 있는데 200~300달러 더 쓴들 큰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처음 돈을 낼 때부터 계속해서 그 물건에 비용을 들이게 된다. 우선 물건값을 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빚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처리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며 충실한 인간관계를 다질 시간은 부족해진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끝낸다는 뜻이다. 소박한 삶의 핵심은 시간은 늘리고 빚은 줄이는 데 있다. 일하고 쇼핑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붓고서는 형편에 벅찬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소박한 삶이다. 영화배우 겸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다. 아직 벌지도 못한 돈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확하게 나를 표현한 말이었다. 나는 소유한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 결과 공동체나 가족과의 유대는 느슨해졌다. 그리고 나는 자유와 에너지, 자아감을 잃었다. 소박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꼭 비좁은 아파트에 살거나 극소수의 물건만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단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소박함의 원칙을 생활의 일부로 결합하면 된다. 가령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다면 물건을 더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회운동 등에 기부를 한다든지. 나는 소박함이라는 개념을 놓고 수년간 고심을 거듭했다. 물건이 우리의 집안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시간을 훔쳐가고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건은 의미 있는 목적의 보탬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작게 살고 크게 생각하고 보관하면 피해라. 나는 매번 다운사이징을 할 때마다 점점 더 행복해졌다. 반쯤 잠든 상태로 일상을 부유하는 기분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물건 나눠준 걸 후회하기도 해요? 에이미가 물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다 없애고 나면 후회할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물건을 나눠줄수록 우리 기분은 점점 더 좋아졌거든요. 가장 포기하기 어려웠던 건 자동차였어요. 놓아버리기가 참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에도요. 에이미는 자신도 이번에 집을 싹 정돈해서 많은 물건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처음 포틀랜드에 왔을 때만 해도 물건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점점 아파트가 갖가지 물건으로 꽉 차기 시작해 그걸 처리하는데 원치 않게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에이미는 최근 그동안 모은 직물들도 정리해서 상당량을 나눠줬다고 했다.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는 바느질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모아놓은 직물을 전부 다 쓸 시간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나는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물건에 매달리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잘 쓰지도 않는 쓸데없는 물건에 집착했던 건 그 물건과 관련된 내 정체성, 즉 나 스스로가 인식하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나는 글을 쓰고 뜨개질도 하고 엉뚱한 공상에 빠져 낙서도 하고 스키도 타고 도보 여행도 하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일을 즐긴다. 그래서 고급 스키 장비 같은 멋진 소유물이 내 개성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스키를 이제 거의 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스키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라고 물건을 쌓아놓는다면 건강, 행복, 인간관계처럼 당장의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데는 그만큼 방해가 될 뿐이다. 뭔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나 자신의 일부분이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크리스가 대답했다. 나는 많은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요. 그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죠.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행복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내게 행복과 소박함이란 바로 그런 거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뭔가가 눈을 가려서 행복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내 삶의 현실, 내 행복의 깊이예요. 행복과 기쁨은 사소한 데 있어요. 물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과 기쁨을 실천할 기회는 아주 많은데 사람들은 행복을 그리워하죠. 크리스의 말은 내가 왜 소박한 삶을 사는지 돌아보는데 도움이 됐다. 물건들을 놓아버리면서 나 역시 몇 개의 보석을 찾았다. 물건은 우리가 내면에 집중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방해물이다. 쓰레기를 겁내지 마라. 안 됐지만 몇몇 물건은 결국 쓰레기로 판명될 것이다. 나도 헝 가구나 옷을 깔끔하게 수선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다가 너무 낡고 조미스러서 그냥 버린 적이 있다. 다행히 나머지 대부분은 구제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삶의 단순화와 다운사이징이 꼭 작은 집에 사는 것만 뜻하진 않는다. 그것은 행복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철학이다. 집에 돌아오면 즉시 물건부터 제자리에 치워라. 나는 작은 집에 몇 달 살아본 뒤 물건을 그때그때 바로 제자리에 치우지 않으면 집이 금세 폭탄 떨어진 곳처럼 엉망이 된다는 걸 알았다. 공간이 좁아도 깨끗하게 정돈만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 반대로 잡동사니가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공간이 넓어도 살기 불편하다. 물건을 부엌 조리대 위에 대충 팽개쳐두려는 유혹을 떨쳐버려라. 크리스는 전에 화공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한동안 교사 일도 했다. 다운사이징을 계기로 그는 직업을 바꾸고 개인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는 행복하게 못 살아요. 다시 예전의 직장 생활로 돌아가 시간에 얽매이며 남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 그만두었죠. 내게 행복한 삶이란 내 사업을 하면서 여행을 마음껏 즐기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내게 한 곳에 자리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참 힘든 과정이었죠. 지금 나는
몇 개 안 되는 물건만 소유하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며 살아요.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되도록 가족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 되도록 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 이게 내 행복이에요. 소박한 삶을 살면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창조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돈과 시간과 자유가 있는 생활을, 일의 즐거움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현명하게 일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정을 세울 자유를 누리고 일을 놀이처럼 대하는 법을 배우고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뜻이다. 나는 마음속에 열정이 차오르는 일을 해야 성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왜 더 일찍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 10대 시절 타우호숫가 집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새엄마가 내 역사 리포트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던 일이 기억난다. 새엄마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 불안했던 나는 일기장에 이런저런 생각을 적으며 기다렸다. 새엄마는 리포트를 다 읽은 뒤 재미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글을 더 자주 쓰고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을 고려해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대단치 않게 여기던 나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결국 경제학을 선택했다. 수학도 잘 못하면서. 경제학은 흥미롭고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분야였지만 나는 경제학 학위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로 내 열정을 무시했다. 사회운동이나 글쓰기로는 돈을 많이 못 벌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 물론 열정을 따르는 게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글쓰기 자체가 무척 버겁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인내심을 갖고 행복하게 글을 쓰고 있다. 그것이 가져다 줄 보상을 열정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삶의 단순화나 다운사이징이 우리에게 늘 행복만 가져다 주진 않는다. 나의 경우에도 투자관리회사에서 범죄 피해자 대변인으로 다시 글쓰기로 옮겨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두려운 변화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날마다 실천 가능한 작은 일들을 한 가지씩 해나가는 것뿐이었다. 매일매일이 억지로 싫은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마법 같은 날일 수 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이다. 하루 시간의 75%가 별로 즐겁지도 않고 기껏해야 나쁘지 않은 정도인 그저 그런 삶을 체념 속에서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는 그런 시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새롭게 변화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토드 카시단, 심리학자.